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76페이지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이 나옵니다. 일단 등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만 볼 건데, 처음에 이제 등기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등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 장부에 적는 것을 우리가 뭐죠?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근데 이 등기부가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표제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게 되고요. 뭐 면적, 뭐 구조 이런 거.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뭐죠? 기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을구에는 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게 기재가 되겠죠. 근데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기 청구권이 나와요. 일단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 청구권인데요. 이번 등기 청구권에 성질해 가지고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 청구권이죠. 그러면 기억,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죠. 자, 법률행위를 통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아직 등기 안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물권이 없는 거니까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관련 판례는 기초강의 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박스 밑에 보시면 니은번 실체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때 하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법률행위 한 경우는 채권적 뭐 이게 아니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청구권이고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기의 효력이 나와요. 일단 등기라면 동그라미 1번 물권이 변동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하면 물권이 변동되는데 이게 뭐죠? 물권 변동적 효력이고, 그 다음에 기억나시나요? 물권의 경우에는 우열이 있다 그랬죠? 우선적 효력. 그 우열은 원칙적으로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등기는 2번 순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인정하게 되고요. 3번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대항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4번 등기함으로써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재도 잘 되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자꾸 뭐 하려고 하시냐면 외우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가장 전형적인 예죠. 자, 이런 경우에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을은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는데, 요 매매 계약이 결국 뭐예요? 등기의 원인이니까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도 뭐가 되는 거죠?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등기도 뭐 해야 되겠어요? 유효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도 뭘 받아요? 추정을 받아요.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이 뭐죠? 추정이 됩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을은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다. 권리의 적법. 매매가 유효함을 추정받는다. 뭐죠? 등기 원인의 적법. 또 을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이게 뭐죠? 등기의 절차의 적법이죠.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을은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전 권리자인 갑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에 대해서도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추정을 받으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니께 아니라 내 거다라고 주장하려면 을 스스로가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을은 권리의 적법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으니까요. 또 갑이 을한테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 팔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을은 매매 계약이 있었음을 을 스스로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갑이 안 팔았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겠죠. 물론 을이 이 등기 절차가 적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재 보시면 을이 나와 있고 니은번 추정력의 범위에서 A번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B번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걸 좀 들어가면 좀 까다롭긴 한데 좀 정리해 보자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런 추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추정이 깨졌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이자는 왜 그렇는지가 입증해야 될 뭐가요? 필요가 생겼다는 말에 불과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추정받고 있는 상태라면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만약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추정이 깨진다는 말은 그 등기 자체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사자, 사망한 사람이죠.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망자,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추정이 깨집니다. 따라서 을 스스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보존 등기라는 말은 뭐냐면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그 전에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추정이 깨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됐어요. 원래는 추정이 돼야 되는데 요 등기된 시점은 12월 20일이고 갑이 가만 보니까 12월 10일 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요 이전 등기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추정이 어떻게 해요? 깨지기 때문에 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문제가 아니라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갑이 실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때도 뭐가요? 추정이 어떻게 해요? 깨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요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팔고 을한테 이전 등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그냥 을한테 바로 뭘 해줘 버렸냐면 보존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었던 거죠? 소유자가 있었던 거죠. 요 등기도 일단은 뭐예요? 유효하긴 합니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다만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해가지고 부수적 효과가 나오죠. 별거 아닌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면서 등기부 등본은 당연히 떠봐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추정이 돼요. 다만 이 알고 있는 내용을 믿은 것은 신뢰한 것은 무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당연히 뭘 떼봐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등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돼요? 추정이 되는 거죠. 다만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뭐한 것은요? 믿은 것은 신뢰한 것은 무과실로 추정된다는 것이니까 말장난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제3절 해가지고 물권에 소멸해가지고 우리 교재는 뭐만 나오냐면 혼동만 나와 있죠. 이 혼동도 굉장히 뭐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반드시 내는 부분인데 조금 기초 강의에선 다루기에는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느낄 수도. 그렇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앞으로 수십 번 반복해야 될 내용이니까 오늘 들었더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들은 내용을 뭔가 같이 깨알같이 외우려 가실 필요도 없다, 그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일종의 뭐죠? 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혼동이 뭐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 말 그대로 쓸모가 없다면, 불필요하다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혼동이라고 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권리가 몇 개가 생겼어요? 두 개가. 근데 가만 보니까 두 개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혼동이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사람이 원래 뭘 가지고 있었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죄송합니다. 거꾸로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아파트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중복해서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전세권을 중복해서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혼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예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그때는 뭐가 안 됩니까? 혼동되지 않겠죠. 그러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가 뭐가 있느냐?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규정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규정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보자고. 첫 번째, 자,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이 전세권은 쓸모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이 저당권자가 뭐 보겠어요? 피해를 보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순위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2순위 을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물건에 저당권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요? 저당권자가 받는 거죠. 근데 이 전세권자가 돈 더 주고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 이때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져 버리면요, 1순위가 누구로 바뀌냐면 을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갑은 오히려 돈 더 주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 때문에 더 불리해지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 받아야 될 돈이 1억, 을이 받아야 될 돈이 5 이렇게 가정해 보잔 말이죠. 그러면 원래는 소유권이 없으면 갑이 먼저 1억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요? 을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자가 돈을 다 가져가고요, 그런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뭐죠?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이때는 갑의 전세권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까지입니다. 그죠?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물론 여기에 뭐 전세권이자 다른 지상권이다, 다른 권리가 붙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모두 요 간단한 논리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 기억하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예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에서 두 가지 권리입니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강호권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왜 점유권과 강호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지는 우리가 점유권, 소유권을 공부하면 쉽게 이해되십니다. 효과 절대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이죠. 자, 이제 우측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권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요? 점유권이죠. 자, 점유권이 뭐였나요? 기억나시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따라서 훔쳤든 뺏었든 어떻든 간에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본권과의 구별인 거죠. 그래서 이번 본권과 점유권이 나오는데 요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본권이라고 하고,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죠? 소유권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요 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죠? 그럼 저는 요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니까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안경점에 돈 주고 샀거든요. 정당화 시켜지는 이유는 뭐가 되죠? 소유권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다면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있는 건데 훔쳤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정당화 시켜지는 이유 본권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유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점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자꾸 우리 수험생분들은 요 소유권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도 점유권에 대해서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소유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뭐예요? 꼬시고 정당화 시켜주는 이유인 본권과 점유권은 뭐죠? 별개의 문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이런 점유권 같은 권리는 인정하느냐? 그잖아요. 그죠? 훔쳐도 점유권 있잖아요. 뺏어도 점유권 있잖아요. 이 나쁜 놈한테도. 이렇게 왜 나쁜 놈한테 쓸데없이 점유권 같은 권리를 인정해 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평화설입니다. 평화설. 점유권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통설이 뭘 취해요? 평화설을 취합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왜 점유권이 따로 인정되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절취갔어요. 훔쳐갔어요. 현재 을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훔쳤으니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근데 만약에 점유권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을은 훔쳐서 뭣도 없어요? 점유권도 없고 뭣도 없어요? 소유권도 없다.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누가 카메라를 훔쳤다라는 소문이 나면 개떼같이 을한테 달려들겠죠. 왜요? 을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을한테 요 카메라를 뭐 할 수 있어요? 뺏을 수가 있으니까요. 누군가 요 카메라를 또 을한테 뺏었어요? 또 을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러면 또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개떼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들겠죠. 또 누가 뺏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개떼같이 달려들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시접자는 요 카메라 하나 때문에 사회가 핵분열하듯이 뭐예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훔친 놈한테 요 미운 놈한테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얘가 이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뭘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요 평화설이 통설의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거 보면 꼭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야구장이 떠오르거든요. 야구장에 파울볼이 날아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는 야구장 가면 막 저 앞에 날아오면 무섭더라고요. 진짜 막 무서운데 뭐 애든 어른이든 막 그 파울볼 잡으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잡으면 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요 야구장이라는 제한적 공간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단히 뭐예요? 혼란스러운데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훔친 놈이 이뻐서 인정해 주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의 뭘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샀다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뭣도 있어요? 소유권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이지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 2절에서 점유제도 예외에서 점유에 관여하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니까 원칙적으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돼야 되겠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를 뭐라 하느냐면 점유의 관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점유의 관념하 예외적으로 불일치된다는 말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또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뭐예요?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사람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교재를 한 장 넘겨보시면 82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점유보조자가 나와요. 일단 의는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점유보조자인 거죠. 195조입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가정부, 파출부가 떠오르게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올리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명백히 뭘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점유권이 있냐면 이 사람은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점유권이 없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내용을 보자고요.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은 없어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보조자에게 인정될 수가 없어요. 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요? 점유자여야 되는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점유자여야 되는데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고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구두방이 있습니다. 근데 구두방인데 구두방의 사장님은 갑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구두 가게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가서 꽃다방에 가서 미스김하고 요구르트를 먹고 있고요. 가게 없어요. 가게는 누가 있냐면 알바생 점원이 가게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점원이 구두방의 구두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지배하고 있냐면 갑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인 것이고 뭐가 없는 거죠? 점유권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어느 날 병이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두리번 거리더니 구두 한 켤레를 탁 짚더니 팍 튀어요. 이때 을이 와, 자식 끝내주게 잘 뛴다라고 감탄만 하고 있으면 갑한테 나중에 뒤지게 혼나겠죠. 그죠? 을은 가능하다면 스스로 힘으로 쫓아가서 구두를 뺏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을에게는 뭐가 인정이 되는 거죠? 자력 구제권이 인정되는 거죠. 근데 놓쳤어요.
그럼 이제 그날 갑한테 뒤지게 혼나겠죠.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그죠? 근데 며칠 지나가지고 파출소에서 전화 왔어요. 병을 잡았대요. 그러면 요 구두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야 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갑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을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관련 판례는 뭐냐면 물권자 청구권의 상대방은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게는 물권자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판례죠. 다시 말하면 점유보조자는 물권자가 아니므로 점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자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이죠. 그냥 간접점입니다. 자, 의의가 뭐라고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접점유자예요. 그럼 누가 간접점유자냐? 194조입니다. 자, 저쪽 하단이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합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타인에게 점유하게 했다, 지배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하지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지만 뭐가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간접 점유자고요. 법조문에서 눈치채셨겠지만 간접 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임대인인 거예요. 임대인. 누구라고요? 임대인. 그냥 내용은 점유보조자하고 반대예요. 자,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합니다. 따라서 뭐가 인정될 수 없겠어요? 자력 구제권이 없겠죠. 그렇지만 점유권은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인 뭐는 행사할 수 있어요?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간접 점유자는 뭐예요? 점유자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물권자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강의 때 물권자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는데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왜요? 간접 점유자도 누구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측에 나와 있는 양거래 2번 간접 점유자의 주인 거죠. 다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또 우측에 뭐가 나옵니까? 상속인. 자, 이게 뭐냐면 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하나 더 있어요. 누구냐면 상속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점유권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에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주도에 계세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가정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 의무가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무엇도 상속이 되냐면 점유권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점유권도 저에게 뭐가 돼요? 상속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뭘 갖게 돼요? 점유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상속인도 일종의 점유의 관념하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우측에 이제 3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점유의 종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다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뭐죠? 이번 강의 때는 대충 이런 거구나. 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시험 볼 때까지 수십 번도 반복할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점유를 하게 되면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의임이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평온함이 추정이 되고요. 네 번째, 공연함이 추정이 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하고 있다 그래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점유하고 있더라도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시험 문제 잘 내요. 올해도 물론 나왔고요. 다시 한번요.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선의, 병원, 공연은 추정이 되는데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요,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자주점유가 뭐라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우리가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선이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는 얘기겠죠? 반대말은 뭐죠? 악의가 될 것이고, 평온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이에요. 평화스러운 점입니다. 반대말은 뭐겠어요? 폭력에 의한 점이겠죠. 공연하다는 말은 뭐냐면 공개적이라는 말입니다. 공개적. 그러면 반대말은 뭐냐면 은비한 점이에요. 은비라는 말도 줄임말이에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유과실이겠죠.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점유의 종류 태양입니다. 따라서 점유는 총 10가지 종류 태양을 갖게 되는 모습을 띠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타주점유, 악의, 폭력, 은비, 유과실 요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하자 있는 점유가 되는데요. 하자 있는 점유도 점유권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 바랍니다. 타주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악의 점유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폭력에 의한 점유자도 점유권이 다 있는 거예요. 왜요?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이니까 이런 것들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에 돌아가세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가 뭐라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입니다. 타주점유가 뭔가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입니다. 그러면 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구별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2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구별 기준이 나옵니다. 요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자주인지 타주인지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판단하면요,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나름이니까 거래 안전이 희생되기 때문에 주관적 의사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유하게 된 그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점유 개시 원인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다.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뭐로 가는 거죠? 자주점유로 가게 되고요.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이렇게 빌린 경우에는 무슨 점유가 되겠습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84페이지 상단의 3번 자주점유의 추정. 자주점유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자주점유임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요. 4번 자주점유의 타주점유의 전환이 나와야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떤 사람이 자주점유하고 있다가 타주점유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 판례는 인도해줄 의무의 발생입니다. 만약에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두 가지 일단 기억하자고요. 첫째,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의 점유죠.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도인에게는 뭐가 발생했어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인 거죠. 두 번째, 패소 판결 후에 점유. 점유자가요,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타주로 바뀌는 거죠.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타주 점유와 자주 점유 전환. 자, 그러면 얘기죠. 자,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명백히 무슨 점이에요? 타주 점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정한 경우에는 뭐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주 점유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임차인인데요. 임대인과 새롭게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저는 더 이상 타주가 아니라 무슨 점유겠어요? 자주 점유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원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자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신분이 임차인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매수인으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소유의 의사의 표시. 말이 좀 이상한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임차인인데요, 타주 점유자인데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세입자인데요, 저 이제부터 이 집 제가 가질래요 라고 찡찡대면 뭐 하겠습니까? 쫓겨나겠죠, 그죠?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일단 저의 점유는 뭐에서요?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보세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뭐예요? 자주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죠? 타주인데, 자주냐 타주냐 구별하는 기준은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점유했다면 자주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점유했다면 뭐예요? 타주다.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주 점유자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다면 우리 판례는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에서 어떻게 해요? 타주예요. 또
점유자가 재판에서 패소를 하고 있는데도 점유한다면 당연히 인도해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은 패소 판결 시 뭐로 바뀝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과 같은 타주 점유자도 자주 점유자로 뒤바뀔 수가 있어요. 첫째,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원이 존재한다면 이제는 타주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고요. 두 번째, 당장 쫓겨나긴 하겠지만 소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게 되면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나중에 좀 어렵게 공부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런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선의와 악의가 나와 있죠. 그죠? 본권이 없다. 남의 물건인지를 모르는 건 뭐예요? 선의. 남의 물건인지 뻔히 알면서 하는 게 뭐예요? 악의.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일단 교재는 없지만 평온, 공연, 폭력, 의미 개념 기억하시고 무관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